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잖아요. 저번에 신청하고 난 다음에 등급 판정까지 다 받았으면 이 등급 판정 받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 절차, 장기 요양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용하기 전에는 신청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용하기 전에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신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기관을 직접 방문해도 되고요. 아니면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해서 신청 접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장기 요양 기관에서 이거 접수를 할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장기 요양을 인정하는 이 인정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인정서는 지금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몇 등급인지를 인정해주는 인정서잖아요. 그럼 그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등급이 적어 있는 인정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정서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세요 하는 이 이용 계획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상담을 하거나 그 기관을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았으니까 그 장기 요양 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제공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대상자의 상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상자의 욕구 평가하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대상자의 욕구 평가를 해주는데, 대상자의 욕구와 대상자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하고요. 이 정보 수집한 거 분석하고요.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서 대상자의 그 상태와 상황에 맞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계획을 수립해 주는 거죠. 그럼 이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대상자와 가족에게 이 계획 수립한 거를 갖다가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설명을 해주고, 이 장기 요양기관에서 이 기관에서 이용해야겠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계약을 체결해 주는 거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서비스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계약을 체결했으면 서비스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잘 되고 있는지 뭐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모니터링 해주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계속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종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 요양 기관 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맨 처음에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는 거고 전화로 신청해도 되는 거고, 신청을 받았으면 장기 요양 기관에서 이 사람의 욕구 상태를 평가하거나 여러 가지 상태를 평가해서 그 대상자에 알맞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계획 수립한 걸 설명을 해주고요. 그 설명을 받아들였으면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주고, 아니면 이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 이 이용 서비스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요양 인정서랑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신청할 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청할 때 이 장기 요양을 몇 등급이니까 이용하세요 하는 그 인정을 받은 인정서랑 어떻게 이용하세요 하는 이 이용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이 등급 판정을 인정하는 장기 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는 이 인정서가 오게 되고요. 다음에 이 인정서에 따라서 이 표준 장기 요양을 어떻게 이용하세요 하는 이용 계획서 이 두 가지가 그 수급자한테 대상자한테 배달돼 오거든요. 이게 통지돼 와요. 그럼 이 인정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일단 이 대상자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뭐 이름이 뭔지 성별이 뭔지 아니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본 인적사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등급을 받았는지 이 등급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등급 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등급인지 이 등급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 등급을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하세요 하는 이 등급에 대한 유효 기간이 들어있고요. 다음에 이게 어떤 급여인지 시설급여에 해당되는지 재가급여에 해당되는지 급여의 종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이용하세요 하는 이 안내사항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안내사항이 들어있는데 어떤 안내사항이냐면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6개월 이상 뭐 내지 않거나 그러면 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 장기요양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해당되지 대상자 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사항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요양을 인정해주는 인정서에는 기본 인적사항 들어있고 몇 등급인지 등급 나와 있고 이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등급이 시설급여에 해당되는지 재가급여에 해당되는지 급여의 종류 나와 있고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6개월 이상 비용을 내지 않으면 이거를 사용할 수 없어요 하는 안내사항 같은 거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정을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이용하세요 하는 표준 장기 요양을 어떻게 이용하세요 하는 이용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이 이용 계획서는 비용 같은 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일단은 급여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급여의 종류가 시설급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재가급여에 해당되는지 급여의 종류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몇 회 정도, 한 달에 몇 회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다음에 이거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도액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이 본인 부담률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용 계획서에는 비용이나 아니면 이렇게 비용이나 이 횟수, 본인 부담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 요양 인정서랑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은 되게 긴데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주는 인정서랑 어떻게 이용하세요 하는 이용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뭘 살펴보도록 하겠냐면요, 여러분.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한테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럼 그 지원해주는 서비스는 어디에서 해주는 거냐면 그 대상자가 속해 있는 그 시군구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군구에서 등급 외자에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볼게요, 여러분. 시군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장기 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그 등급 외자죠, 여러분. 판정받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등급 외자라고 하는데 이 등급 외자도 A, B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시군구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나 아니면 독거노인 생활관리 관리사를 갖다가 파견해주는 사업에 연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역보건사업이나 아니면 복지관 사업과 연계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 대상자의 그런 그 정보 같은 거를 보건소라던가 아니면 지역복지과나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사회복지관에 이 정보를 통보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시군구에서 하는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군구는 이 등급의 노인들의 식사라던가 그래서 우리 결식 지원해 주잖아요. 결식 우려가 있는 사람한테 무료 급식 지원해 주는 이 식사라던가 가사 지원이라던가 정서 지원이라던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일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군구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렇게 표를 보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군구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군구가 운영하는 사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이 등급 외자이신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독거 노인을 보호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독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기 때문에 고독사라던가 자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독거 노인들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가정과 같은 그런 생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이 공동생활홈 서비스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독거 노인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독거 노인을 보호해주는 종합돌봄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고독사라던가 그 자살 사고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생활하게 하는 공동생활홈 서비스 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등급 외자인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같은 것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요.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는 무료 급식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일자리 지원 같은 거를 해서 사회활동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사업도 해주고 있냐면 취미나 이렇게 친목도보나 이런 여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나 그 여가 생활을 해주기 위해서 경로당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인복지관 같은 거를 시군구에서 이렇게 운영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급 외자에게 시군구가 지원해주고 시군구가 운영해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외자 지원 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 시군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하는 건데 어디에서 해주는 거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사업을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라던가 아까 무료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디서 해주는 거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을 연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건강보험공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니까 건강과 관련된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상관이 있는 건 뭐냐면 만성질환자, 지금 건강이니까 지금 질병하고 상관이잖아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라서 이 사람들의 건강을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우리 건강진단하고 관련된 걸 해주는데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냐면 만성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걸 갖다가 우리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질환을 만성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라던가 그러니까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런 만성질환자가 있는 노인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3 내지 6개월 정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례 관리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사업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자 사례관리도 해주지만요. 어떤 것도 해주고 있냐면요.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관리해주고 있는데 등급 외자한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체조라던가 게이트볼이라던가 스트레칭이라던가 생활 댄스라던가 이런 거 탁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사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시군구가 운영하는 건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과 관련된 거라서 건강 관리를 해준다거나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를 알아보도록 하겠냐면요, 여러분. 등급 외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우리 등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등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등급 판정을 받았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을 해줬잖아요.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을 해줬죠. 우리가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이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5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등급 외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등급 외자는 뭐가 있냐면 A, 다음에 B, C가 유형이 있는데 어떻게 이 유형을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등급 외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맨 처음에는 등급 외 A형, 다음에 B형, 다음에 C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A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내 이동을 잘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내 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팡이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A보다 B는 훨씬 더 좋은 상태겠죠. 그럼 B형은 뭐냐면 실내 이동은 아무런 지팡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외 이동도 본인이 자립하는 이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형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이동을 지팡이로 하고 B형하고 C형은 자립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C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혼자 일상생활이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A형 다시 보시면 목욕하기나 화장실 이용하기 등 어려운 항목에서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B형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의 도움은 필요한데 대부분은 뭐냐면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C형은 거의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A형 같은 경우에는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도 가능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등급 외자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우리 등급 판정을 받았을 텐데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급 외자로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형은 실내 이동할 때만 지팡이로 이동을 하고 다음에 B형하고 C형은 자립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A형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활동에서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있는 거 가능하고요. 다음에 B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 자립할 수 있고요. 다음에 C형은 거의 문제 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외에 등급 외자인 A형, B형, C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양보호 업무라고 하는 건 우리 여지까지 뭘 배웠냐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뭐냐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아래에서 해야 되는 요양보호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요양보호 업무를 왜 해주는지 그거의 목적을 살펴보면요. 이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 업무를 해주는 건 뭐냐면 이 대상자가 우리 누구였죠, 여러분? 네 가지 기준이 있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되고요. 다음에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일상생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세 번째는 뭐냐면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그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이런 요양보호 업무 서비스를 제공해줘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의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뭐를 해주는 거냐면 요양보호 업무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수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요양보호 업무를 제공을 해서 그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개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정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직접 가서 목욕을 해주는 방문 목욕 지원 서비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양보호 업무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이것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요양보호 업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요양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인이 어떤 기여를 했고 그 기여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 노화에 따른 그 특성에 대해서 봤잖아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을 본 이유는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럼 대상자를 이해하려면 대상자도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뭐를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 들어가야지만 노인 그 수발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5단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단계는 매슬로우의 기본 요구 단계는 왜 배우는 거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거고요.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야 돼야지만 노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노인에 대한 이해가 바로 우리 대상자 이해고 대상자를 이해를 해야지만 적절한 요양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보호 업무를 배우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매슬로우는 이 기본 욕구를 5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2단계는 안전의 욕구가 있고 3단계는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고 다음에 4단계는 자아 존중, 존경에 대한 욕구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자아 존중이라고 해도 돼요. 이런 존중에 대한 욕구도 있고 다음에 5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밑에 있는 욕구를 갖다가 우리 최저의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최저 단계의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위에 있는 걸 최상의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매슬로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1단계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만 2단계 욕구가 이렇게 가지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욕구들이 차례대로 가야지만 마지막에 그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느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자아 실현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막 배변의 욕구가 막 싶은데 막 급한데 내가 지금 잠을 3일 정도 못 자고 그 다음에 내가 막 이런 사람이 지금 내가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는 나중에 생기는 욕구거든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 1단계 욕구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최저 밑에 있는 단계의 욕구이면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배고픔이라던가 갈증이라던가 수면 욕구라던가 호흡이라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고픔이라던가 목마른 갈증을 느낀다던가 우리 배설을 한다던가 수면의 욕구라던가 성욕이라던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1단계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안전의 욕구가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이 안전의 욕구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안전한 생활 공간에서 내가 생활하고 싶고 아니면 나를 위협하는 그런 것들에서 보호받고를 이렇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나 정신이 이렇게 고통이나 위협에서 벗어나서 내가 안전해지기를 위한 그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리적인 욕구도 충족이 되고 안전의 욕구도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욕구가 뭐냐면 사랑하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은 사랑의 욕구가 생기고 되고요. 다음에 내가 어딘가에 소속받고 싶어하는 그 소속되고 싶어하는 소속감의 욕구가 생긴다고 하고요. 다음에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존경, 존중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데 이 욕구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욕구도 존중의 욕구, 존경의 욕구고요.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도 존경의 욕구, 존중의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욕구가 충족이 됐다 그럼 최상위 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건 가장 상위 단계의 욕구고 내가 무슨 삶의 보람을 느낀다던가 자기 만족을 느끼는 그 단계의 욕구를 가장 최상위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뭐 배고픔이라던가 이런 뭐 가장 기본적이면 생리적인 욕구고 목발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가기 되게 힘들어한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들이 보고 싶고 뭐 딸이 보고 싶고 그러면 사랑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존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여성 환자가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야 막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존경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우리 매슬로우의 5단계인 기본 욕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도 있고요. 정보 전달자의 역할도 있고요. 다음에 또 어떤 욕구도 있냐면 관찰자의 욕구도 있고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도 있고 동기유발자의 욕구도 있고 옹호자의 욕구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설명이 나왔을 때 이 요양보호사의 어느 역할에 해당되는가 하면 그거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요양보호사 역할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죠. 지금 우리는 수발이 필요한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발이 필요한 대상자한테 내가 손발이 돼줘야 되는 건데 숙련된 수발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숙련된 수발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론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실습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지식과 기술로 지금 이걸 지식과 기술을 배워가지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숙련된 수발자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그리고 익히고 지식과 기술을 쌓아가지고 수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숙련된 손과 발이 돼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양을 하는 경우에 그 대상자를 내가 직접 가까이서 직접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 변화라던가 이런 거를 갖다가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대상자의 그런 상태 변화라던가 신체적인 상태라던가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족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간호사나 의료기관에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의 역할은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여러분 관찰자의 역할인데 방문 요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대상자를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를 제공을 해주면 안 되지만 환자의 상태 변화는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런 맥박이라던가 호흡이라던가 체온이라던가 혈압을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측정하는 건 의료 업무이기 때문에 측정하면 안 되지만 상태 변화를 내가 눈으로 보고 관찰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환자가 투약을 했는지 투약을 하지 않았는지 투약을 거부하는지 아니면 지금 질병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내가 직접 관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증상 같은 거나 그 심리적인 우울증이 점점 심해진다 어떤다 이런 환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해 주는 관찰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관찰해서 끝나면 안 되고 아까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시설장이라던가 아니면 간호사라던가 의료기관 같은 데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 전달자까지 이렇게 이게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관찰해주는 관찰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맥박, 호흡, 체온, 혈압을 측정은 아니고요.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관찰해주는 관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 정서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상자의 정서 지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말벗도 대주고 그다음에 상담자의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상담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뭐냐면 신체 활동 지원이라던가 신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나 아니면 우리 가사 지원 있잖아요. 그럼 이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에 한해서 상담을 해주지 의료적인 거를 상담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상담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정서를 지원해 주는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어떤 역할도 있냐면요. 여러분 동기 유발자의 역할도 있는데요. 우리 노인의 그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남아있는 잔존 능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능력이 있냐면 남아있는 잔존 능력의 감소가 이루어지거든요. 노인이 되면 노화에 따라서. 그럼 이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유지하도록 해줘가지고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감소가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잔존 능력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도록 해서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주는 동기 유발자의 역할도 지금 요양보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옹호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옹호자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대상자의 입장에서요, 여러분.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입장에서 대상자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옹호해주고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대당하거나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갖다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요, 지켜주고요. 그리고 학대를 당한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이렇게 신고해주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옹호해주는 입장을 옹호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 업무 그 역할에 요양보호사의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요양보호 서비스의 분류 및 제공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하에서 이 요양 그 서비스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요양보호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이 서비스를 대상자한테 제공해서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여러 이 요양보호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 서비스는 어떤 활동이 있냐면요, 여러분. 신체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개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정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이 사람의 기능 회복을 훈련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어떤 서비스도 있냐면요, 여러분. 그 집을 방문해서 목욕해주는 목욕 서비스도 있고요. 다음에 치매를 관리를 지원해주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도 있고요. 응급 상황에서 대처해주는 응급 서비스도 있고요. 아니면 시설 환경을 관리해주는 관리 서비스도 있고, 다음에 간호를 제공해주는 간호 처치 서비스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서부터 볼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체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그 사람의 몸, 신체랑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서비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몸하고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일어나서 맨 먼저는 뭐 하죠? 칫솔질하고 구강 관리하죠. 그죠? 칫솔질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굴 세면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여러분? 머리 감잖아요. 그죠? 머리 감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목욕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목욕을 하죠. 목욕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옷 갈아입잖아요. 새로운 옷으로. 그래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옷 갈아입고요. 옷 갈아입고 난 다음에 우리 뭐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이렇게 머리도 빗고 막 화장도 하고 몸단장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배고프면 뭐 하죠, 여러분? 밥 먹잖아요. 식사하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배변 활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화장실 가게 되는 거죠. 그죠? 화장실 가고 그리고 우리 누워서 쉴 때 잘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체위 변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걸 도와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이런 신체 활동을 갖다가 유지해주기 위한 신체 기능을 유지해주고 증진해주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몸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칫솔질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몸 단장하고 목욕했으니까 배고프니까 식사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워서 쉴 때 체위 변경을 해준다던가 이동하는 걸 도와준다던가 이러한 신체 기능을 유지해주고 증진해주도록 하는 게 뭐냐면 신체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요, 여러분. 내가 집에 가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일상적으로 하는 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일상생활이잖아요. 집에서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집에서 하는 게 뭐냐면 밥, 일상적으로 하는 거, 빨래, 다음에 청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밥, 빨래, 청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밥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취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빨래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세탁에 해당되는 거고요. 다음에 청소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청소나 주변 정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집에서 일상적으로 내가 하는 밥, 빨래, 청소. 그래서 밥은 취사, 빨래는 세탁, 다음에 청소는 청소 및 주변 정돈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체 활동은 몸하고 관련 있는 거, 일상생활은 내가 집에서 하는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대상자의 개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예요.
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럼 대상자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고 여러 가지 업무를 혼자 하기 힘든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출할 때 동행해주는 거죠. 활동을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외출하는 그 활동을 동행해주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대상자가 지금 와상 상태로 누워있거나 이래서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활동을 대신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상 업무를 대행해주는 거라서 공과금을 납부해준다던가 필요한 물건을 사다 대상자에게 지금 필요한 물품을 사다 준다던가 그런 일상 업무를 대행해줘서 그 사람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정서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적인 정서를 지원해 주는 거라서 그 사람의 말벗이 돼준다던가 격려해 준다던가 위로해 준다던가 아니면 생활 상담을 해주는데 이 생활 상담은 신체 활동 지원에 관한 거랑 이렇게 그 일상생활 지원, 가사 활동 지원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의료적인 거나 이런 건 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사람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것도 지금 정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건 책을 읽어준다던가 아니면 편지를 대필해 주던가 그런 것도 바로 의사활동 지원이라서 이 정서 지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전문적인 그 직종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기능 회복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여러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훈련해 주고요. 치료해 주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뭐를 제공해 줄까요, 여러분? 프로그램 같은 거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능 회복 훈련에는 이 세 가지 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훈련, 치료, 프로그램이란 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상자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프로그램 있죠. 다음에 훈련 있죠. 다음에 훈련 있죠. 다음에 여기 치료 있죠. 다음에 치료 있죠. 치료 있죠. 훈련이죠. 그래서 기능 회복을 훈련하는 거는 훈련과 치료랑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프로그램, 훈련, 치료, 훈련, 치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 회복을 훈련하는 거에는 훈련과 치료와 프로그램이라는 그 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지실 거예요. 다음은 어떤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냐면 방문 목욕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목욕 장비를 갖추고 요양보호사가 그 집을 방문해줘서 해주는 방문 목욕을 제공해주는 방문 목욕 서비스도 있고요. 다음에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행동 변화를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관리 지원해주는 서비스에는 치매 환자의 행동 변화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행동 변화에 대처해주는 서비스를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대상자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우리 나중에 이렇게 배울 텐데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질식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우리 뭐가 걸렸어요. 그럼 하임리히법을 통해서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런 응급 간호도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대상자가 응급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응급처치를 통해 가지고 이 응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게 응급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시설 환경을 관리해 주는 거죠. 환경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환경을 관리해 주는 거니까 침구나 린넨을 교환해 주고 정리해 준다던가 환경 관리, 세탁물 관리, 물품 관리해 주는 이 환경 관리 서비스도 있는 거고 이 요양보호사가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간호처치 서비스잖아요. 그럼 이 간호처치 서비스는 전문적인 간호사 방문 간호를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에 의해서 제공돼야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관찰 및 측정을 해준다던가 투약 및 주사를 해준다던가 간호를 해준다던가
간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에 의사의 진료 보조 그 밖에 이런 처치 같은 간호처치 서비스는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바로 요양보호 업무 안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안에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의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풀이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